해오름타워 31층 바람이 유리창을 핥히는 소리가 매서웠다. 잿빛 서울 하늘에는 멍든 것처럼 검은 구름이 낮게 깔려 질질 끌려가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 도시는 소리 없는 미니어처처럼 멀고 차갑게 무심하게 움직였다. 사무실 안은 단 커피 냄새와 그보다 더 오래된 조용한 절망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박진우 대표는 광택나는 책상 가장자리에 팔꿈치를 올린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지난 4분 동안 눈도 깜빡이지 않고 응시하는 스프레드 시트 위에는 핏자국처럼 붉은 숫자들이 가득했다. 미지급된 부채 증발해버린 계좌 동결된 자산. 그는 천천히 등바디에 기댔다. 두 손가락으로 미간을 꾹 눌렀다. 맞은편에 앉은 김상철 변호사는 2분 동안 벌써 3번째 넥타이를 고쳐매고 있었다. 그의 서류 가방은 발치에 놓인 채 열리지 않았다. 마치 그 가방조차 더 이상 내놓을 것이 없다는 듯이. 아시지 않습니까, 박 대표님? 마침내 김 변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타워를 판다고 해도 빌린 돈의 절반도 못 갚습니다. 박 대표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책상 유리 가장자리를 손가락 마디로 가볍게 톡톡 두드렸다. 뭔가가 아직 빠져 있어. 빈틈 아니면 거짓말. 그런 느낌이 들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잠시 후 김 변호사가 말했다. 다만 시간이 없을 뿐이죠. 시멘트처럼 무거운 침묵이 둘 사이에 흘렀다. 사무실 어딘가에서 낡은 에스프레소 머신이 한번 휙 소리를 내더니 잠잠해졌다. 그 외에는 벽시계의 둔탁한 똑딱거림만이 들릴 뿐이었다. 두 사람 모두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의 마지막을 재고 있는 듯했다. 그들도 알고 있나? 박 대표가 이제는 더 낮아진 목소리로 물었다. 채권자들 말이야. 김 변호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애워싸기 시작했습니다. 한 군데는 이미 예비 통지서를 보냈고요. 이번 주 안에 받으실 겁니다. 박 대표는 코로 숨을 내쉬고 일어섰다. 날카롭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이었다. 그는 높은 창가로 걸어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이슬비에 젖은 거리에는 자동차들이 줄지어 흘러갔고 희미한 붉은색 후미등이 어른거렸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길모퉁이에서 자동차 앞 유리를 닦고 있었다. 흠뻑 젖은 후드티가 아이의 어깨에 착 달라붙어 있었다. 아이는 건물을 향해 한번 아주 잠깐 올려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렸다. 박 대표는 자신이 왜 그 아이를 주목했는지 알 수 없었다. 정적을 깬 것은 노크 소리였다. 이수연 비서가 커피 2잔과 한쪽 팔에 폴더를 낀 채 들어섰다. 안경 너머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그녀가 박 대표의 책상 한쪽에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녀는 김 변호사를 흘끗 보았다. 좋은 아침입니다, 김 변호사님. 김 변호사가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이 비서님. 박 대표는 커피잔을 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무슨 폴더죠? 일일 요약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녀는 망설였다. 신한은행의 민 부장이 또 전화했습니다. 내일 개인적인 만남이 가능하신지 여쭤보셨습니다. 박 대표가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뭐라고 하던가요? 이 비서가 침을 삼켰다. 단지 기대치를 조정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부장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박 대표의 입가에 마른 웃음이 스쳤지만 눈에는 웃음기가 없었다. 물론이겠지. 은행원이라기보다는 뭔가 실망한 사람 같았어요. 이 비서가 불확실한 듯 덧붙였다. 원하시면 취소할까요? 아니요. 그대로 둬요. 그가 몸을 돌리며 말했다. 직접 얼굴 보고 듣게. 이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자 김 변호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예전엔 대표님 편이었잖아요. 그렇죠. 신한은행이 시리즈 B 투자를 해줬을 때 말입니다. 박 대표는 짧게 끙소리를 냈다. 휴대폰이 울렸다.
IT팀 신입인 강지훈에게서 온 메시지가 화면에 떴다. 강지훈 시간 괜찮으실 때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급한 건 아닌데 접속 기록에 좀 이상한 게 있어서요. 그는 머릿속에 메모해두고 휴대폰을 옆으로 밀어두었다. 김 변호사가 일어서며 외투를 챙겼다. 이사회에 보낼 비상대책 서한을 작성해두겠습니다. 추락을 막지는 못하겠지만 공황 상태를 늦출 수는 있을 겁니다. 난사인 안에 박 대표가 말했다. 곧 선택의 여지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내겐 언제나 선택권이 있어. 박 대표가 조용히 말했다. 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닫혔다. 다시 혼자가 된 박 대표는 벽 쪽 선반으로 걸어갔다. 상패와 먼지 쌓인 업계 간행물들 사이에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액자를 집어들었다. 양모 코트를 입고 마르고 활짝 웃고 있는 아버지 장갑과 초록색 스카프를 두른 어머니, 그리고 아직 이사회와 실패로 다듬어지기 전에 젊은 자신이 그들 사이에 서 있었다. 그들 뒤로는 파주 외곽에 소박한 휴에이커 약 2,400평짜리 농장이 보였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그는 천천히 사진을 내려놓았다. 빗줄기가 안개처럼 짙어져 있었다. 아래층 길모퉁이에 유리 닦던 아이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몸을 돌려 원치 않는 두 번째 커피를 내렸다. 머신이 다시 쉭 소리를 낼 때 이 비서가 다시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방금 강지훈 씨가 올라왔는데 지금 중요하다고 합니다. 강지훈이 그녀 뒤를 따라 들어섰다. 부서를 가로질러 오느라 젖어 있었다. 잠을 못 잔 듯한 얼굴이었다. 대표님, 강지훈이 USB를 꺼내며 말을 시작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재무 서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파일들이 삭제됐는데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마치 누가 발견할 거라고 예상 못한 것처럼요. 박 대표는 움직이지 않았다. 강지훈이 덧붙였다. 타임스탬프가 남아 있습니다. 업무 시간 외에 누군가 계속 접속하고 있어요. 박 대표는 이제야 정말로 그를 쳐다보았다. 아이는 추측하는 것이 아니었다. 확신에 차 있었다. 나한테 보내줘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박 대표가 말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지훈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이 비서가 남아 있었다. 아직도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박 대표의 대답은 한 박자 늦게 나왔다. 아니요. 그는 다시 창가로 걸어갔다. 내 생각엔 아직 헤쳐나갈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바깥에는 구름이 서울 위로 더욱 낮게 드리워졌고 길모퉁이의 아이는 다시 나타나 있었다. 이번에는 마치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처럼 신중하게 앞 유리를 닫고 있었다. 해오름 타워 29층 이사회 회의실은 살균 처리된 듯 정밀한 공간이었다. 유리벽 브러시 처리된 강철 설비, 그리고 소리마저 삼켜버릴 듯한 길고 검은 무광 테이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계산된 결정들의 냉기만이 감돌았다. 박 대표가 들어섰을 때 7개의 의자 중 5개는 이미 차 있었다.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인사팀장인 한서연 이사가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옆에는 윤태영 이사의 후임자가 앉아 있었는데 박 대표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는 이미 고용된 것이 아니라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람 특유의 매끄러운 무관심으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맨 끝자리 오정택 회장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오 회장님은 참석 안 하십니까? 박 대표가 뒤로 문을 닫으며 물었다.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뒤로 기댄 권도연 부사장이 몽블랑 펜으로 유리 테이블을 톡톡톡 두드렸다. 잠시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권 부사장이 아무렇지 않은 듯한 말투로 말했다. 요즘 좀 힘드셨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숨 좀 돌릴 수 있도록 잠시 물러나 계신 거죠. 척추 없이는 숨도 못 쉽니다. 박 대표가 자리에 앉으며 대꾸했다. 침묵이 연기처럼 퍼져나갔다. 권 부사장이 살짝 미소 지으며 공중에 멈춘 펜을 움직였다.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그게 아닙니까? 그 척추가 아직 기능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박 대표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오늘 제 신체 부위에 대해 투표를 하는 줄은 몰랐습니다만 맞은편에 앉은 한 이사가 뻣뻣하게 굳어 두 손을 무릎 위에 단단히 모았다. 제 생각에 권 부사장님 말씀은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사회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숫자들과 최근 채권자들의 움직임을 보면 포장 그만하시죠, 한 이사님. 권 부사장이 여전히 미소 지으며 말을 가로챘다.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건 어쩌면 박 대표님이 전략적인 휴식을 취할 때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새로운 감각들이 이 폭풍을 헤쳐나가도록 말이죠. 톡톡. 박 대표가 앞으로 살짝 몸을 숙였다. 낮고 절제된 목소리였다. 아직 당신 월급에 사인하는 사람은 나요, 권 부사장. 그걸 기억하도록 노력하시죠. 누가 펜을 쥐고 있는지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권 부사장이 꼰 다리를 풀며 말했다. 하지만 손은 결국 떨리게 마련이라는 것도 배웠죠. 아무도 웃지 않았다. 새로운 COO, 최고 운영 책임자마저 자리에서 움찔했다. 박 대표는 윤 이사가 앉았던 자리를 흘끗 보았다. 깨끗하고 텅 비어 있었고 지워져 있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가 말했다. 이 인사는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새로운 남자가 혼란스러운 듯 올려다보았다. 권 부사장이 대답했다. 윤 이사건은 신속하게 처리됐습니다. 업무 평가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지적됐고요. 제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와 상의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대표이사 결재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권 부사장이 고개를 갸웃했다. 우리는 지금 비상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거였습니다. 박 대표가 더 날카롭게 말했다. 권 부사장이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적응하지 못하는 회사들도 마찬가지죠. 톡. 박 대표의 손가락이 테이블 아래에서 천천히 말리며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손목뼈 근처에 파란 혈관이 맥박처럼 뛰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긴장을 깼다. 문이 열렸다. 윤태영 이사가 들어섰다. 그의 외투는 비에 젖어 있었고 어깨는 굳건했으며 턱은 단단했다. 누가 제게 회의 시간을 잘못 알려줬군요. 그가 방 안을 훑어보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 제가 필요 없다는 건 알겠습니다. 박 대표가 천천히 일어섰다. 당신 해임을 승인한 적 없습니다. 네, 윤 이사가 말했다. 하지만 누군가가 대표님께서 그러실 필요가 없도록 확실히 조치했죠. 그는 권 부사장을 차갑게 한번 쳐다본 뒤 뒤돌아 나가버렸다. 권 부사장이 물컵으로 손을 뻗었다. 어색했네요. 박 대표가 한 이사를 향해 돌아섰다. 이거 승인하셨습니까? 전체 상황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팽팽했다. 상황은커녕 그림자도 못 보셨겠죠. 박 대표가 이제 일어서며 정정했다. 여긴 더 이상 이사회 회의실이 아닙니다. 연극 무대죠. 권 부사장이 한숨을 쉬었다. 지금이 대표님께서 뛰쳐나가실 차례입니까? 아니면 관객들이 더 이상 박수치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실 차례입니까? 박 대표는 그를 정말로 그를 쳐다보았다. 능숙한 미소도 조심스러운 침착함도 아닌 그 뒤에 숨겨진 번득임 굶주림을. 강지훈의 아까 메시지가 머릿속 뒤편에서 꿈틀거렸다. 삭제된 파일들, 이상한 시간에 이루어진 접속 발견되리라 예상치 못한 누군가. 그는 천천히 셔츠 소매를 바로잡았다. 오 회장님과 이야기한 후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박 대표가 침착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사회가 저 없이 그렇게 서둘러 처리하고 싶어하는 그 서류들을 검토한 후에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권 부사장이 대답했다. 시간은 얼마든지 가지십시오. 서두를 것 없습니다. 건물은 아직 서 있으니까요. 당분간은. 박 대표가 문으로 걸어갔다. 그가 문에 다다랐을 때 권 부사장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다. 박 대표님. 그가 멈췄다. 대단한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제 생존자들이 그것을 구할 방법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둬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박 대표는 돌아보지 않았다.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견뎌냈소.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내 목을 치면서 미소 지으려 했던 자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소. 그는 다른 말 없이 자리를 떴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에스프레소 머신은 식어 있었다. 비가 창문의 줄기를 그리며 흘러내렸다. 그는 턱을 단단히 다문 채 다시 흐릿해지는 도시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건물의 네트워크망이 내는 디지털 허밍 소리 어딘가에 재무보고서와 붉은 도장이 찍힌 통지서들 밑에 묻힌 채 유령의 흔적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스템에 균열 손대서는 안 될 무언가에 뻗친 손길. 그는 그것을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찾아냈을 때 아무도 웃지 못할 것이다. 권도현조차도. 밤이 되자 비는 마치 느리고 신중한 손가락처럼 앞 유리를 기어 내려와 도시를 회색 줄무늬로 물들였다. 교통은 망설이듯 간헐적으로 움직였고 신호등은 안개 속에서 먼 경고처럼 깜빡였다. 박진우 대표는 운전대 뒤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유리창 너머 세상은 혼돈스럽게 소용돌이쳤다. 그는 이곳에 오려던 것이 아니었다. 이사회 회의 후 권도현의 비웃음 후 윤태영의 침묵 후 한서연이 외면한 후 그의 손은 저절로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생각 없이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검문소를 지나 여의도를 거쳐 이제 어디인지 모를 곳과 나락 사이 어딘가의 신호등 앞에 멈춰 서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재즈가 나지막이 흘러나왔지만 색소폰 소리는 어딘지 솔직하지 못하고 너무 부드럽고 탐닉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음표 중간에 라디오를 꺼버렸고 침묵이 차 안을 통째로 삼켰다. 지붕 위로 비가 세차게 두드렸다. 보도 위에서는 한 소년이 차들 사이를 오가며 맨손에 낡은 걸레와 흠뻑 젖은 자신의 소매로 앞 유리의 물기를 닦아내고 있었다. 12살 어쩌면 13살.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중이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날카로움이 있었다. 경제적이고 빨랐다. 그리고 박 대표의 채에 다다랐을 때 그는 노크하지 않았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박 대표의 눈이 뿌연 유리창 너머로 그와 마주쳤다. 소녀는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유리를 닦았다. 흔들림 없는 눈은 박 대표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눈썹에는 빗방울이 매달려 있었다. 그의 후드티는 얇았고 날씨에 비해 너무 얇았으며 소매 뿌리는 물에 젖어 검게 변해 있었다. 박 대표는 습관처럼 콘솔에 손을 넣어 지폐 몇 장을 꺼냈다. 창문을 1인치쯤 열고 돈을 내밀었다. 소녀는 받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말했다. 박진우 대표님 맞으시죠? 질문이 아니었다. 박 대표는 한 번 눈을 깜빡였다. 그런데 소년이 손을 내렸다. 제가 대표님 회사를 구할 방법을 압니다. 박 대표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지만 아무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다. 방금 뭐라고 했지? 제가 대표님 회사를 구할 방법을 안다고 했습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리고 왜 회사가 무너지고 있는지도 압니다. 박 대표의 발은 브레이크에서 떼어지지 않았다. 소년 뒤편 편의점 차양 아래에는 더 작은 아이, 아마 9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아이가 희미하게 외쳤다. 민재야 비더 많이 와. 민재라는 소녀는 뒤를 흘끗 보더니 다시 박 대표에게로 몸을 돌렸다.
1분이면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박 대표는 그를 살폈다. 빗방울이 소년의 얼굴 옆으로 실처럼 흘러내렸다. 그의 눈은 날카롭고 깜빡임이 없었다. 희망에 찬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차 있었다. 박 대표가 잠금 해제 버튼을 눌렀다. 민재는 마치 제자리에 온 것처럼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왔다. 신발 밑으로 물이 고였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좌석 가장자리를 한번 움켜쥐었다. 내가 널 태운 건 박 대표가 말했다. 네가 내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야. 민재가 희미하게 웃었다. 그게 좀 먹힐 줄 알았습니다. 박 대표가 그를 곁눈질했다. 1분 주지. 잘 써.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머리카락을 눈에서 쓸어 넘겼다. 대표님 회사 재무서버 로그 파일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아주 큰 구멍들이요. 밤 시간대에 할당되지 않은 사용자들이 접속했고 기록들이 덮어쓰기 되어 있습니다. 박 대표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목의 혈관이 꿈틀거렸다. 그리고 넌 그걸 어떻게 아는 거지? 뭘 찾아야 하는지 아니까요. 민재가 대답했다. 우리 엄마가 하지도 않은 일로 해고당하는 걸 봤어요. 엄마는 모든 걸 보관하셨죠. 숫자에 밝으시지만 전 패턴을 더 잘 봐요. 느린 숨이 박 대표의 가슴에서 터져 나왔다. 어머니, 성함이 뭐지? 민재는 망설였다. 송지수 씨요. 그 이름은 그냥 들린 것이 아니었다. 폭발했다. 기억의 톱니바퀴가 빠르게 돌아갔다. 송지수. 5년 전. 조용하고 성실했다. 불일치가 발견되었다는 비밀 감사 중에 해고되었다. 그녀는 싸우지 않았다. 그럴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뉴욕냐?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도 대표님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제가 이러는 건 모르세요. 박 대표의 손가락이 운전대를 움켜쥐었다. 그래서 민재야. 정확히 어떻게 우리 회사 서버 로그에 접속한 거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강지훈 씨가요. 그 IT팀 신입. 자기가 백도어를 열어둔 걸 모르지만 그랬어요. 민재가 앞으로 몸을 숙였다. 대표님, 이사회가 안에서부터 대표님 회사를 피 흘리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대표님 잘못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고요. 차 안에 침묵이 가득 찼다. 빗소리가 속삭임으로 바뀌었다. 조수석 창밖 편의점 차양 아래의 여자아이는 인내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민재가 무모하지만 필요한 일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듯이. 저 애는 누구지? 박 대표가 물었다. 제 동생이에요. 민재가 말했다. 미나, 제가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넌 미쳤나? 민재가 어깨를 으쓱했다. 아마도요. 하지만 틀린 말은 안 했어요. 박 대표는 오랫동안 앞만 바라보았다. 신호등은 다시 빨간불로 바뀌어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다. 12살치고는 아는 게 너무 많군.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박 대표가 마침내 길쪽이 아닌 옆자리의 소년에게로 몸을 돌렸다. 내 회사를 구할 방법을 안다고 했지. 그건 아주 큰 약속인데. 민재가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쉽다고는 안 했어요. 하지만 들을 의향이 있으시다면 보여드릴게요. 박 대표의 손이 기어 변속기로 향했다. 그러다 다시 생각하는 듯 등바디에 기대 흠뻑 젖은 보도와 아직 기다리고 있는 여자아이를 바라보았다. 배고프냐? 민재가 눈을 깜빡였다. 항상요. 데려와. 어디 마른 데 가서 얘기하자. 민재는 미소 짓지 않았지만 어깨가 살짝 내려앉았다. 마치 자신이 치르고 있는 줄도 몰랐던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그는 문을 열고 빗속으로 다시 뛰어들었다. 박 대표는 그가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민재가 차 쪽으로 손짓하자 여자아이의 얼굴이 환해지고 그를 따라잡으려 달려가는 모습을. 엔진이 웅웅거리는 동안 그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손은 운전대의 마음은 1000리 밖에 가 있었다. 어떤 아이들은 잔돈을 구걸했다.
다른 아이들은 유리창을 닦았다. 하지만 이 아이는 피를 보러 온 것이었다. 비는 유리창에 입김처럼 달라붙는 가는 안개로 변해 있었다. 헤드라이트가 젖은 거리를 가르며 웅덩이에 반사되어 창백한 불빛으로 변했다. 박 대표는 방향 없이 차를 몰았다. 차 안의 침묵은 대화보다 더 날카로웠다. 미나는 뒷좌석에서 문에 기댄 채 잠들어 있었고 작은 손은 턱 밑에 넣어두었다. 민재는 조수석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다. 젖은 소매는 며칠 전 생긴 듯한 멍이 겨우 보일 정도로 걷어 올려져 있었다. 그는 히터를 켜달라고 하지 않았고 박 대표도 켜주지 않았다. 그들이 침묵 속에 차를 몬 지 거의 10분이 지났을 때 민재가 입을 열었다.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밀려난다고 생각하세요. 박 대표의 손가락이 운전대를 더 꽉 쥐었다. 와이퍼가 무심하게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 사람들은 온갖 이유로 밀려나지. 박 대표가 마침내 말했다. 공정한 이유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유도 있고 엄마는 숙이지 않으셨어요. 민재는 먼 곳을 응시하며 대시보드를 바라보았다.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 숫자에 서명하라고 했을 때도요. 조용히 있으라며 보너스를 제안했을 때도요. 그리고 그 이메일을 받았을 때는 더더욱요. 무슨 이메일? 민재는 젖은 후드티 주머니에 손을 넣어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가 내밀었다. 박 대표는 한 손으로 그것을 받고 다른 손으로는 운전했다. 인쇄된 이메일이었다. 발신 주소는 내부용이었다. 메시지는 짧았고 그것이 암시하는 배 비해 너무 짧았다. 귀하의 우려는 인지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종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궁하지 마십시오. 박 대표는 2번 읽었다. 그걸 감사팀에 보낸 건가? 그가 물었다. 네. 회사 이메일로요. 1시간 뒤에 답장이 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회의에 불려가셨죠. 박 대표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센터 콘솔에 올려두었다. 엄마는 기회조차 없으셨어요. 민재가 말했다. 다시 침묵 매 마일마다 더욱 무거워지는 그런 침묵이었다. 그날 밤 엄마는 우셨어요. 잠시 후 민재가 덧붙였다. 크게는 아니고요. 벽 너머로 제가 들을 수 있을 정도만요. 그리고 밤새도록 일하셨어요. 마치 자신만이 볼 수 있는 무언가와 싸우려는 것처럼요. 박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로등 불빛이 노랗고 외롭게 지나갔다. 엄마는 모든 걸 인쇄하셨어요. 민재가 계속 말했다. 송장 명세서 접속 기록들. 복수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단지 명확하게 하고 싶으셨대요. 거짓말은 침묵 속에서 사라지지 않아 발효될 뿐이지. 차가 움푹 파인 곳을 지나며 서스펜션이 덜컹거릴 정도로 세게 부딪혔다. 박 대표의 소나기가 미끄러지며 핸들이 확 꺾였고 잠시 옆 차선으로 넘어갔다가 간신히 바로잡았다. 경적이 울렸다. 미나가 뒤에서 뒤척였지만 깨지는 않았다. 민재는 움찔하지도 않았다. 엄마가 대표님 이름을 한번 말씀하셨어요. 소년이 말을 이었다. 전 복도에 앉아 있었는데 엄마는 혼잣말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박 대표가 그걸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빌어먹을 쪽지만 읽었더라면 이라고요. 박 대표의 턱이 굳어졌다. 엄마는 대표님 책상에 노란색 포스트잇을 남기셨어요. 프로젝트 자금 불일치, 알파장부 1억 7,200만 원 오차라고 적혀 있었죠. 박 대표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기억났다. 목요일이었고 늦은 저녁이었다. 해외 투자자들과의 통화 준비로 정신없이 바빴다. 쪽지는 파일 위에 놓여 있었다. 첫 줄만 읽고 구겨서 휴지통 쪽으로 던졌다. 빗나갔었다. 첫 단어 이상은 안 읽었어. 그가 중얼거렸다. 민재는 이미 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그 쪽지를 보관하셨어요. 그가 말했다. 다른 것들과 함께 일기장에 붙여두셨죠. 그걸 무덤이라고 부르셨어요. 박 대표의 눈이 백미러로 향했다. 미나는 아직 자고 있었다. 차는 부둣가의 조용한 구간에 접어들면서 속도를 줄였다. 낡은 창고들이 잊힌 파수꾼처럼 길게 늘어서 있었다. 박 대표는 텅 빈 공터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다. 와이퍼가 중간에 멈췄다. 민재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앞만 응시했다. 엄마가 모든 걸 말씀해 주신 건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충분히 말씀해 주셨어요. 잘못된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쫓겨나셨다는 거요. 더 높은 누군가가 엄마가 찾아낸 걸 묻어버렸다는 거요. 인사팀도 법무팀도 심지어 대표님조차도 아무도 엄마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요. 박 대표는 핸들 위에 손을 올려두었다. 몰랐어. 그가 말했다. 민재가 이제 그를 돌아보았다. 묻지 않으셨잖아요. 그들은 공회전하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바깥에서는 멀리 항구의 바람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화물선 한 척이 멀리서 났고 구슬프게 경적을 울렸다. 박 대표가 손등으로 눈을 비볐다. 우리 회사 최고 인재 중 하나였지. 그가 마침내 말했다. 말도 별로 없고 마감 기한도 어긴 적 없고. 그런데 왜 항상 피곤해 보였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어. 민재가 다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이번에는 USB 드라이브를 꺼냈다. 엄마가 저장해둔 모든 걸 복사해뒀어요. 암호화되어 있지만 엄마를 위해서라면 풀 수 있어요. 박 대표는 말없이 그것을 받았다. 그리고 부드럽게 물었다. 왜 이러는 거니? 민재야, 넌 아직 어린애야. 학교에 있어야지 스프레드시트에서 유령이나 쫓고 있을 게 아니라. 민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누군가가 엄마를 작게 만들었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요. 그리고 전 엄마가 혼자 그 무게를 짊어지다가 거의 사라질 뻔하는 걸 봤어요. 그는 이제 창밖을 바라보았다. 누군가가 마침내 귀 기울여줬다는 걸 엄마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박자, 그리고 또 한 박자. 마침내 박 대표가 말했다. 사라지지 않으셨어. 민재가 돌아보았다. 네. 소년이 조용히 말했다. 지워지셨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 말이 마음에 박혔다. 박 대표가 다시 시동을 걸었다.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고 따뜻한 웅궁거림이 그들 사이의 공간을 채웠다. 어머니를 찾으러 가자. 박 대표가 말했다. 민재는 미소 짓지 않았지만 허리를 고추 쓰는 모습에서 망설임 없이 안전벨트를 매는 모습에서 그의 대답은 충분히 크게 들렸다. 세탁소와 문 닫은 꽃집 사이에 끼어있는 아파트는 현관 계단이 비에 젖어 미끄러웠다. 초인종은 긁히는 소리만 나고 울리지 않았다. 문 위에 정우 하나만이 포기할지 말지 망설이는 듯 깜빡였다.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에서는 희미하게 삶은 채소 냄새와 오래된 카펫 샴푸 냄새가 났다. 박 대표는 문 밖에서 필요 이상으로 오래 서 있었다. 공기는 습기 때문이 아니라 망설임으로 무거웠다. 민재와 미나는 몇 걸음 뒤에 서 있었다. 소녀는 말도 재촉도 하지 않고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박 대표가 손을 들었다가 멈칫하고는 내려놓았다. 두 번째에는 가볍고 신중하게 나무 문을 두드렸다. 세 번째 노크에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송지수 씨가 서 있었다. 화장도 꾸민 미소도 없었다. 그저 빛바랜 티셔츠 위에 회색 카디건을 걸쳤을 뿐 눈빛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회의실 테이블 너머로 그리고 매달 업무 평가 때 보았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침착하고 흔들림 없고 읽을 수 없는. 누가 운전했죠? 그녀가 박 대표를 지나 민재에게 시선을 옮기며 딱딱하게 물었다. 접니다. 박 대표가 말했다. 그녀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길이 어디서 끝나는지는 아시겠네요.
미나는 박 대표를 지나 마치 자기 집인 양 아파트로 쏙 들어갔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았다. 그녀는 옆방으로 사라졌다. 민재는 조용히 뒤따라 들어가 작은 커피 테이블 위에 USB 스틱을 올려놓고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았다. 박 대표는 계속 서 있었다. 송지수 씨가 옆으로 비켜서며 말없이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집은 작았고 천장은 낮았다. 중고 책장이 금이 간 벽에 기대어 있었다. 가족 사진은 없었고 영수증 이메일, 노랑파랑 포스트잇들이 어지럽게 꽂힌 코르크판만 있었다. 미나가 주전자와 짝이 맞지 않는 머그잔 2개를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따라 송지수 씨 앞에 하나를 놓았다. 김이 피어올랐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 진한 걸로 다 드릴게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엄마는 그게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사라졌다. 박 대표가 앉았다. 조용함은 편안하지 않았다. 단열재처럼 안으로 압박해 들어왔다. 송지수 씨는 그가 왜 왔는지 묻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게 어쩐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마침내 그녀가 침묵을 깼다. 마무리 지으러 오신 건가요? 박 대표님, 아니면 남은 명예라도 다 끌어오신 건가요? 그는 움찔하지 않았다. 제 명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진실을 찾으러 왔습니다. 송지수 씨가 느리고 고르게 숨을 내쉬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죠. 지금도 중요합니다. 아무도 듣지 않을 때는 아니죠. 박 대표가 그 일격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방 건너편에서 민재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는 아이가 아니라 자신이 이미 저지른 일의 무게를 아는 사람처럼 조용히 있었다. 그는 이 간극을 메우러 온 것이 아니었다. 목격하러 온 것이었다. 송지수 씨가 머그잔을 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번도 안 물어보셨죠? 그녀가 말했다. 더 물어볼 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아요. 쪽지 보셨잖아요. CEO 줄 이상은 안 읽었습니다. 모르는 것과는 다르죠. 박 대표가 무릎에 팔꿈치를 올리고 앞으로 살짝 몸을 숙였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송지수 씨가 그를 오랫동안 싸늘하게 바라보았다. 아니요. 선택하신 거죠. 실수는 사고예요. 당신은 보지 않기로 선택한 거고요. 그 말들은 벽돌처럼 떨어졌다. 크지도 빠르지도 않았지만 부인할 수 없이 무거웠다. 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모든 걸 보관했어요. 그녀가 잠시 후 말했다. 앙심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애써 묻으려고 했는데 박 대표가 테이블 위에 USB를 흘끗 보았다. 암호화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가르쳤어요. 희미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스쳤다가 금세 사라졌다. 잘 키우셨네요. 저 혼자 키웠어요. 또다시 침묵, 이번에는 더 길었다. 미나가 담요를 무릎에 덮고 헤드폰을 낀 채 다시 나타났다. 아무 것에도 연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재 옆의 고양이처럼 웅크리고 앉아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그 자리에 있었다. 박 대표가 다시 방 안을 둘러보았다. 서류들 가시 부서진 램프 기술 서적들과 낡은 앵무새 죽이기가 꽂힌 책장. 아이가 그걸 대표님의 무덤이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송지수 씨의 시선이 코르크판으로 향했다. 저기 있는 종이 한 장 한 장이 제가 외면하지 않았던 순간들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외면하는 게 더 쉬웠을 때조차도요. 그리고 지금은 지쳤어요. 박 대표가 뒤로 기댔다. 용서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받지 못하실 거예요. 그녀가 악의 없이 말했다. 진실을 찾으러 왔습니다. 송지수 씨가 손을 뻗어 검지로 USB를 톡 쳤다.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증거죠. 숫자 날짜 타임스탬프.
찾으시는 건 거기 있을 거예요. 그럼 당신은요? 전 숫자가 아니에요. 박 대표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럼 제가 더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송지수 씨는 배신감을 곱씹는 여자가 아니라 남겨진 것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사람처럼 그를 살폈다. 그냥 다시 신경 쓰기로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박 대표님.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녀는 머그잔을 입술에 가져갔지만 여전히 마시지 않았다. 옹이는 가까이 있었지만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저 혼자 진실을 간직하진 않아요. 하지만 원하신다면 들을 준비를 하셔야 할 거예요. 정말로요, 처음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녀는 그를 오랫동안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럼 똑똑히 들으세요. 이건 더 이상 저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들이 그 이후로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예요. 박 대표가 민재를 흘끗 보았다. 소녀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제게 뭘 원하시죠? 송지수 씨가 물었다. 박 대표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제가 망가뜨린 걸 고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늦었을지 몰라도 진실에게는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송지수 씨가 의자의 등을 기댔다. 초대는 아니었지만 작별 인사도 아니었다. 그리고 당분간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창밖으로 밤은 짙푸른색과 나트륨 가로등 불빛의 층을 이루며 펼쳐져 있었다. 라디에이터는 느리고 지친 맥박처럼 딸깍거렸고 그 온기는 고르지 못하고 망설이는 듯했다. 거실 안은 크기 때문이 아니라 곧 파헤쳐질 것들의 무게 때문에 벽이 안으로 좁혀드는 듯했다. 송지수 씨는 뒷벽 근처 선반 앞에 서서 책과 바인더의 책 등을 마치 자료가 아닌 기억처럼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그녀가 하나를 옆으로 밀자 얕은 벽감이 드러났다. 그 뒤 작은 금고가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었다. 민재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팔짱을 낀 채 지켜보았다. 조급해하지도 기대하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있었다. 박 대표는 부엌 문가의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서 있었다. 마치 일격을 준비하는 것처럼 어깨가 굳어 있었다. 송지수 씨는 책상 위 코르크판에서 노란 포스트잇을 떼어 빛에 비춰보았다. 희미해진 잉크 아래 겨우 읽을 수 있는 4개의 숫자. 내 기억은 절대 못 믿어서. 그녀가 중얼거리며 금고의 숫자를 눌렀다. 딸깍 소리와 함께 열렸다. 안에는 여러 개의 폴더가 들어있었다. 일부는 고무줄이 끊어져 있었고 일부는 그저 시간과 고집으로 뭉쳐 있었다. 그녀는 맨 위 폴더를 들어 천천히 열었다. 마치 안의 공기가 그것을 봉인했던 날의 숨결을 아직도 머금고 있을 것처럼. 페이지들은 날짜나 부서별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퇴적물처럼 겹겹이 쌓여 있었다. 빨간 잉크로 쓴 송을씨 주석 2000년대 초반 서식으로 제목이 잘린 인쇄된 이메일 여백에 메모가 가득한 장부 출력물. 각 페이지는 한 번도 들려진 적 없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박 대표가 앞으로 다가서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부 보관하셨군요. 송지수 씨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저장한 게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한 거였죠. 그녀는 첫 번째 뭉치를 커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어서 또 하나를 놓았다. 세 번째 폴더 아래쪽에서 클립으로 묶인 다발이 풀려 테이블 위로 흩어졌다. 박 대표가 그것들을 주우려고 몸을 숙였지만 송지수 씨가 이미 손을 뻗고 있었다. 그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둘 다 얼어붙었다. 깨끗한 서식, 일반적인 상용 문구로 된 공급업체 계약서 4본. 단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승인 서명. 권도현, 이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송지수 씨가 부서질 듯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제가 해고되기 사흘 전에 드라이브에서 사라졌어요. 박 대표가 그 페이지를 받아들고 바닥글의 메타데이터 코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이 계약서 유령 회사에서 온 거군요. 그가 말했다. 민재가 앞으로 다가앉았다. 자금 아이체 경로 확인해 보세요. 박 대표가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자 거기에 있었다. 송금 번호는 공급업체가 아닌 델라웨어의 단계별 지주회사 뒤에 숨겨진 개인 계좌로 자금을 보냈다. 맙소사, 권도현이 결제했군요. 송지수 씨가 말했다. 하지만 그 승인에 대한 암호화 로그가 일치하지 않았어요. 강지훈 씨가 제 접근 권한이 차단되기 전에 확인해줬죠. 때마침 박 대표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울렸다. 그가 집어들었다. 강지훈 대표님, 늦은 시간에 죄송하지만 뭘 좀 찾았습니다. 시간 되실 때 전화 주세요.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박 대표의 턱이 굳어졌다. 뭔가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가 소리내어 말했다. 민재가 일어서서 테이블로 다가와 계약서 옆에 다른 종이를 놓았다. 이거 두 번째 버전이 있어요. 소년이 말했다. 계약 아이디는 같고 송금 번호가 달라요. 이건 수정된 사본이고 회사 기록에 있는 거예요. 위조된 거죠. 송지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원본을 삭제하기 전에 둘 다 인쇄해뒀어요. 작년에 민재가 한 줄 한 줄 대조했고요. 박 대표가 둘 사이를 번갈아 보았다. 12살인데 틀렸다는 뜻은 아니죠. 송지수 씨가 말했다. 방 안은 무거운 정적으로 가득 찼다. 그때 송지수 씨가 다른 파일을 집어들었다. 모서리에 빨간 스티커만 붙어있는 파일이었다. 그녀가 열자 단 한 줄짜리 인쇄된 이메일이 드러났다. 발신인도 제목도 없었다. 단지 한 문장뿐이었다.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은 그걸 말할 만큼 오래 살지 못한다. 해고된 지 일주일 후에 받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박 대표가 페이지에서 고개를 들었다. 협박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지수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경고였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검은색 아무 표시도 없는 플래시 드라이브를 그에게 건넸다. 나머지는 여기 있어요. 제 해고 6개월 전 팀 회의 음성 파일이에요. 권도현은 마이크가 켜진 줄 몰랐죠. 충분히 말했어요. 민재가 덧붙였다. 제가 오디오 정리했어요. 배경소음 제거했고요. 목소리 선명해요. 박 대표는 드라이브를 받아들고 그것이 실제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처럼 빤히 쳐다보았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민재가 대신 말했다. 사용하겠다고 하세요. 박 대표가 다시 송지수 씨를 바라보았다. 세월은 이제 그녀에게 다르게 나타나 있었다. 잃어버린 시간으로서가 아니라 얻어진 갑옷으로서. 그러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사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송지수 씨가 팔짱을 꼈다. 조심하세요. 권도현이 재미로 절 지운 게 아니에요. 그게 이익이 되니까 그런 거죠. 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셔야 할 텐데요. 박 대표는 논쟁하지 않았다. 그는 플래시 드라이브를 재킷에 넣었다. 민재는 담요 아래 헤드폰을 비스듬히 쓴 채 잠든 미나 옆자리로 돌아갔다. 송지수 씨가 남은 폴더들을 모으면서 박 대표를 한번 흘끗 보았다. 집에 불을 지르시려거든 불이 붙었을 때 당신이 그 안에 있지 않도록 확실히 하세요. 박 대표가 그녀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럼 불을 지피는 걸 도와주십시오. 송지수 씨는 미소 짓지 않았지만 거절하지도 않았다. 아침 햇살은 해오름 타워 창문에 거의 닿지 않았다. 비와 세균리에 의해 부드럽고 살균된 듯한 광선이 강화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31층은 평소보다 더 춥게 느껴졌다. 온도가 아니라 실내의 문제였다. 박 대표는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서서 바닥 표시등에 시선을 고정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의 손바닥에는 화면이 꺼진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이메일을 읽거나 전화를 받는 것이 아니었다. 녹음 중이었다. 노트세이프라는 앱은 달력 위젯으로 위장되어 있었다.
한번 탭하면 좁은 복도와 유리벽 방에서 오가는 모든 속삭임과 가시 돋친 칭찬을 포착하기 시작했다. 편집증은 이곳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이제 박 대표는 그것을 두 번째 양복처럼 입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29층에 멈췄다. 젊은 부장 2명이 들어와 예산과 F부서의 갑작스러운 감사 동결에 대해 짧게 대화를 나눴다. 박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고 노트 세이프는 계속 듣고 있었다. 그들이 내리자 박 대표는 안에 남아 있었다. 문이 닫혔다. 그는 다시 화면을 탭하고 오디오를 저장했다. 모든 진실에는 흔적이 필요했다. 정오쯤 되자 박 대표는 필요한 것을 손에 넣었다. 내부 로그인 기록 유령 공급업체 계좌,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이름들. 하지만 그는 외부인의 확인이 필요했다. 그 사람은 김상철 변호사였다. 그들은 2블록 떨어진 조명이 어둡고 유리벽이 없는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박 대표가 먼저 도착했고 5분 뒤 김 변호사가 흠뻑 젖은 트렌치코트에 익숙한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섰다. 꼴이 말이 아니시네요. 김 변호사가 부스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며 말했다. 기분은 더 안 좋습니다. 박 대표가 폴더를 밀어주며 대답했다. 명진 포렌식에 아직 아는 사람 있습니까? 김 변호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작년에 헤지펀드를 법정에서 울렸던 그 사람 말입니까? 고은별 씨요. 정말 그녀에게 이 일을 맡기시려는 겁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철저한 사람입니다. 김 변호사가 폴더를 열어 맨 위 페이지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일부가 수동으로 변경되었군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누가 했든 단순히 숫자만 위조한 게 아닙니다. 리듬 어투 구조까지 모방했어요. 당신 시스템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박 대표가 커피를 한 번 저었다. 내부 소행이라는 뜻이군요. 아닙니다. 김 변호사가 표시된 송장을 넘기며 말했다. 가까운 사람입니다. 관리자 권한, 백업 구조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이요. 해커를 찾고 계신 게 아닙니다. 설계자를 찾고 계신 거죠. 박 대표의 턱이 악물렸다. 권도현, 고은별 씨가 확인할 겁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 말했다. 저에겐 없는 포렌식 도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루 어쩌면 그보다 덜 걸릴 겁니다. 박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고 송지수 씨가 준 암호화된 드라이브를 건넸다. 전부 거기 들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 위험한 게임을 하고 계십니다. 박 대표님. 게임하는 거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박 대표는 재무부서의 단말기에 로그인했다. 업무 시간이 지난 후라 대부분의 직원은 퇴근한 상태였다. 남아있는 몇몇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수연 비서가 내부 감사 준비를 가장하여 임시 접근 권한을 주었다. 아직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내부 카메라 기록을 불러왔다. 접근 거부, 관리자 재정의 필요. 그는 작년에 강지훈이 테스트 환경용으로 만들어준 100채널을 통해 다시 시도했다. 성공했다. 카메라가 하나씩 로드되었다. 29층, 31층 서버실. 박 대표는 지난 분기 마지막 주로 되감았다. 거기에 있었다. 권도현이 밤 11시 이후 혼자 서버실에 들어가는 모습. IT 출입증 기록도 보안팀에 전달된 동작 감지 경보도 없었다. 열쇠 카드와 지나친 자신감을 가진 남자만 있을 뿐이었다. 박 대표는 프레임 캡처를 클릭하고 저장한 뒤 표시해두었다. 1시간 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재받은 편지함 확인하세요. 지도 보냈어요. 일일이 뒤지는 것보다 쉬울 거예요. 박 대표가 이메일을 열었다. PDF 파일이 마치 음모가 드러나듯 펼쳐졌다. 유령 회사들을 연결하는 화살표들 날짜와 교차 참조된 공급업체 코드들. 중앙에는 붉은색으로 강조된 박 대표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업체의 이름이 있었다.
미래컨설팅 LLP. 2년 전에 해산된 것으로 알려진 공급업체였다. 그는 장부를 확인했다. 지급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느리고 꾸준하게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 아래 숨겨져 있었다. 박 대표는 마치 그 이름이 자신의 시선 아래 녹아내릴 것처럼 빤히 쳐다보며 뒤로 기댔다. 고은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고은별 메타데이터 확인했습니다. 그 민재라는 아이 파일은 확실합니다. 제 장부 샘플과 교차 참조 결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박 대표님,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가 한 줄로 왔다. 고은별 원본 공급업체 계약서 발신자를 확인해보세요. 마음에 안 드실 겁니다. 박 대표가 파일을 다시 열었다. 그는 문서 버전 기록 깊숙이 숨겨진 작성자 필드로 스크롤했다. 나타난 이름은 권도현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이었다. 오정택. 그의 숨이 멎었다. 전 이사회 의장. 깨끗해야 할 사람. 모든 것이 무너지기 불과 몇 주 전에 이사회에서 조용히 사라졌던 사람. 김 변호사는 오 회장이 너무 많은 질문을 했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그가 물러난 것이 아니라면, 그가 침묵당한 것이라면, 그가 그 일부였다면 박 대표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다. 그는 더 이상 불타는 건물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 연기 자욱한 미로 속에 있었고 출구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권도현의 스위트룸 바깥 사무실 조명은 어두컴컴했다. 반투명 유리 너머 복도는 버려진 듯 시간이 멈춘 공간처럼 보였다. 안은 서늘하고 퀴퀴한 공기가 감돌았고 대화나 신뢰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박 대표는 노크 없이 들어섰다. 이수연 비서가 그를 들여보내 주었다. 그녀의 말은 단조로웠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마치 조용히 충격에 대비하는 듯 권도현의 문에 머물러 있었다. 어쩌면 그녀는 그것을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권도현은 방 저편에 서서 등을 돌린 채 두 손을 뒤로 깍지 끼고 우뚝 솟은 창문 너머 어두컴컴한 도시 풍경을 응시하고 있었다. 박 대표가 들어섰을 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재미있군요. 권도현의 목소리는 광택나는 유리처럼 매끄러웠다. 제국을 건설한 분이 이방인처럼 노크를 하기 시작하다니. 노크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표가 뒤로 문을 닫으며 대답했다. 제 이름이 걸린 건물에서 허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권도현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미소는 팽팽하고 연습된 듯했으며 진정한 온기는 없었다. 그런데도 우린 여기 있군요. 그가 말했다. 텅 빈 성에서 왕노릇하는 두 유령처럼. 박 대표는 앉지 않았다. 그는 외투를 입은 채 흔들림 없는 눈으로 계속 서 있었다.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무슨 얘기 말입니까? 권도현이 책상 주위를 맴돌았지만 앉지는 않으며 물었다. 날씨 얘기, 이사회의 갑작스러운 불안감, 아니면 당신과 김 변호사가 며칠째 살금살금 캐고 다니는 그 파일 얘기. 박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가 날 지켜보고 있다는 건 압니다. 권도현이 더 조용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 건물 안에 모든 움직임, 모든 로그인, 모든 리디렉션된 단말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 놓치셨군요. 박 대표가 침착하게 말했다. 아니면 그냥 아무도 당신이 밤 11시에 서버실에 드나드는 걸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거나요. 권도현의 미소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억측이십니다. 아닙니다. 박 대표가 말했다. 확인하는 겁니다. 잠시 너무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권도현이 앞으로 몸을 숙여 두 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묻혀 있어야 할 것들을 파헤치고 계시는군요, 박 대표님. 무슨 결정적인 증거라도 찾으신 것 같습니까? 서명이라도 있는 숫자가 맞지 않는. 박 대표가 더 가까이 다가섰다. 패턴을 찾았습니다. 구조를요. 유령 회사들과 조용한 지급들.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 알파,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권도현이 한 번 단 한 번 눈을 깜빡였다. 그건 송지수의 집착이었죠. 그가 너무 빨리 말했다. 그녀는 그걸 놓지 못했어요. 알파를 마치 무슨 성배라도 되는 것처럼 계속 속삭였죠. 박 대표가 고개를 갸웃했다. 전 알파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침묵. 권도현의 눈빛 뒤의 색깔이 갑자기 물러나는 파도처럼 변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유지되었다. 이게 다입니까? 권도현이 이제 더 똑바로 서며 물었다. 반쪽짜리 진실과 PDF 스크린샷이나 휘두르면서 유령 이야기로 절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박 대표는 움찔하지 않았다. 당신은 방금 서류상으로 제출된 적도 논의된 적도 없는 프로젝트 이름을 말했습니다. 송지수는 3년 전에 삭제된 파일에서 단 한 번 저에게만 언급했죠. 권도현이 마른 웃음을 터뜨리며 책상을 돌아 모퉁이의 박 카트로 걸어갔다. 그는 묵직한 잔에 위스키를 따랐고 그 소리는 조용한 방 안에서 필요 이상으로 크게 울렸다. 절박하시군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절박함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죠. 그는 잔을 손에 들고 돌아섰다. 이 사회에서 누가 당신 편을 들어줄 것 같습니까? 오 회장님은 가셨고 한 이사는 바람 따라 흔들립니다. 윤 이사는 나갔고요. 이 비서, 그가 비웃었다. 아직 당신 메모를 타이핑은 하지만 몇 달 전부터 믿지 않고 있습니다. 박 대표가 숨을 들이쉬었다. 그들이 날 믿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저 듣게만 하면 됩니다. 뭘 말이오. 몇 년 전에 우리가 내쫓은 여자의 파일, USB 스틱 하나 들고 시간이 너무 많은 아이의 말. 권도현이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다. 당신은 더 이상 강하지 않아요, 박 대표님. 아무도 당신 뒤에 서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기 회사 안을 걸어 다니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박 대표가 책상으로 걸어가 사진 한 장을 내려놓았다. 보안 카메라 영상에서 인쇄한 것이었다. 권도현이 혼자 서버실에 있는 모습. 난 혼자가 아니오. 박 대표가 말했다. 내겐 유령들이 있어.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기억하오. 권도현이 사진을 빤히 쳐다보다가 다시 글을 보았다. 이건 내 서랍에 넣어두겠소. 그가 책상 서랍을 열고 공식 레터헤드에 인쇄된 이사회 결의안 초안 한 장을 꺼내며 말했다. 내부 감사 계류 중인 박진우 대표이사 직무정지 건의안 박 대표가 소리내어 읽었다. 서명 안 됐어. 권도현이 말했다. 제출 안 됐고 아직은 당신이 얼마나 시끄럽게 구느냐에 달렸어. 박 대표가 종이를 집어들고 손 안에서 돌렸다. 허풍이시군요. 그가 말했다. 아니요. 권도현이 대답했다. 경고하는 거요. 박 대표는 종이를 한 번, 두 번 접어 외투 주머니에 넣었다. 그럼 내가 조용히 있기를 바라시는 게 좋겠소. 그는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가 손잡이에 한 손을 얹고 멈춰서며 말했다. 다가올 일을 막는데 초안 한 장으로는 부족할 거요. 권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 대표가 나갈 때 그는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권도현의 책상 위 조명이 단 한 번 깜빡였다. 마치 배선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처럼 뭔가 불안정하게. 아파트는 조용했지만 고요하지는 않았다. 천장등은 이따금 깜빡이며 테이블 위로 가느다란 그림자를 드리웠다가 다시 거두어 들였다. 밖에서는 도시가 낮은 맥박처럼 중얼거렸지만 송지수 씨의 거실 안에서는 세상이 숫자와 이름, 그리고 내일이 가져올지도 모를 무게로 좁혀져 있었다. 민재는 바닥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고 노트북 화면이 얼굴에 푸르게 빛났다. 키보드 위를 나는 듯 손가락을 움직이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다듬고 있었다. 주위에는 출력물 휘갈겨 쓴 다이어그램 반쯤 먹다
잊어버린 사과가 널려 있었다. 송지수 씨는 테이블에 몸을 숙인 채 빨간 펜으로 페이지를 들여다보며 소수점을 정밀하게 수정했고 몇 분마다 멈춰서 여백을 다시 확인하거나 항목을 교차 검증했다. 박 대표는 창가에 서서 재킷을 벗고 소매를 걷어 올린 채 그들을 바라보았다. 말없이 그저 낯설지 않게 익숙한 어떤 움직임, 즉 집중 목적 일종의 조화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의 뒤에서 미나가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는 노랑 초록색 작은 포스트잇을 떼어 테이블 위에 펼쳐진 각 인쇄된 슬라이드 모서리에 붙였다. 그래야 어디를 먼저 봐야 할지 알죠. 그녀가 반쯤 혼잣말처럼 설명했다. 어른들은 항상 중요한 부분을 건너뛰거든요. 박 대표가 그녀를 흘끗 보고 미소 지었다. 네가 이 방에서 가장 똑똑한 전략가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고 포스트잇 군단으로 돌아갔다. 송지수 씨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방 안은 다시 부드러운 침묵에 잠겼다. 무겁지도 어색하지도 않은 공유된 침묵. 수천 개의 무언의 합의를 담고 있는 그런 침묵이었다. 박 대표가 휴대폰을 확인했다. 이수연 비서에게서 새로운 메시지가 깜빡였다. 이수연 비서권 부사장이 오늘 밤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사들만 참석합니다.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그가 말했다. 송지수 씨가 숫자의 밑줄을 긋고 민재에게 페이지를 건넸다. 그럼 그가 불안하다는 뜻이겠죠. 그녀가 간단히 대답했다. 민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가 먼저 움직이는 게 중요한가요? 박 대표가 테이블로 다가가 슬라이드 한 장 한 장 파일 하나하나로 만들어진 발표 자료를 내려다보았다. 드라마는 없었다. 단지 사실들 뿐이었다. 무너지는 선체에 박힌 강철 리벳처럼 배열된. 아니, 그가 말했다. 우리가 끝내는 것만이 중요해. 민재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클릭했다. 제가 뭘 좀 추가했어요. 그가 말했다. 박 대표가 몸을 숙였다. 슬라이드는 거의 비어 있었고 검은 바탕에 흰색으로 된 단 한 줄의 텍스트만 있었다.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여전히 무죄인가? 박 대표는 잠시 그것을 응시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 마지막으로 하죠. 송지수 씨가 멈춰서서 몇 분 만에 처음으로 그와 시선을 마주쳤다. 그들이 신경 쓸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야만 할 겁니다. 그가 말했다. 이제 돈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거울을 보는 문제죠. 그녀가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스프레드 시트로 돌아갔다. 몇 분이 흘렀다. 부엌에서 주전자가 딸깍 소리를 내며 꺼졌다. 미나는 마치 의식처럼 차를 따르러 살금살금 다가갔다. 민재는 하품을 했지만 타이핑을 멈추지 않았다. 박 대표가 송지수 씨 맞은편에 앉았다. 이런 건 예상 못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저 자신에게서도 이 모든 것에서요.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숫자 하나를 더 수정하고 또 하나를 수정했다. 마침내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너무 늦을 때까지는. 그는 그녀를 살폈다. 지친 눈 흔들림 없는 손 평화가 아닌 결의의 찬 침착함. 그리고 그는 민재를 흘끗 보았다. 이제 화면에 얼굴을 바싹대고 텍스트 상자를 정렬하고 있는 민재, 마치 작전실의 병사처럼 차를 마시는 미나. 박 대표가 뒤로 기대며 거의 웃음에 가까운 숨을 내쉬었다. 어쩌면 그가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내가 항상 원했던 임원진이었을지도 모르겠군요. 민재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들었다. 우린 월급 안 받아요. 정의만 받죠. 송지수 씨가 마르고 차갑지 않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우리 커피가 더 맛있고요. 박 대표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그 소리는 진짜였다. 그리고 더 조용히 셔덧붙였다. 고맙습니다. 두 분 다요. 그럴 필요 없었는데도 절 믿어주셔서. 송지수 씨가 그를 보았다. 당신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결정 전 행동 전에 그런 긴 침묵이 내려앉았다. 박 대표가 펜을 집어들고 스프레드시트 모서리에서 페이지 한 장을 찢었다. 그는 무언가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적은 다음 접어서 키보드와 램프 사이에 놓아두었다. 민재가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게 뭐예요? 박 대표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잊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민재가 그것을 펼쳤을 때 단어들은 간단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균형을 위해서. 그리고 그 순간 숫자들은 정렬되었고 파일들은 로드되었으며 진실은 날카롭게 다듬어져 있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이사회 회의실은 아침 햇살에 잠겨 있었지만 이전 어느 밤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은 여전히 잿빛이고 무관심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담고 있었다. 테이블은 아무도 어떻게 착륙해야 할지 모르는 활주로처럼 길고 조용하게 뻗어 있었다. 박 대표는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다. 메모도 노트북도 없이 닫힌 폴더 하나와 지난 5주 동안 5년은 늙어버린 듯한 얼굴뿐이었다. 주위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낯선 표정을 짓고 있었다. 팽팽하고 읽을 수 없는. 한서연 이사는 두 자리 건너 앉아 가죽 플래너 위에 손가락을 모으고 있었다. 그가 들어섰을 때 그를 쳐다보았다가 이내 시선을 돌렸다. 그녀 옆에는 윤태영 이사의 후임인 임철민 이사가 세 번째로 넥타이를 고쳐매며 테이블을 빠르게 훑어보고 있었다. 권도현 부사장은 의자 가장자리에 팔을 아무렇지도 않게 걸친 채 뒤로 기대앉아 마치 당연하다는 듯한 편안함을 연출하고 있었다. 시작할까요? 권 부사장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만이 방 안에서 감히 기지개를 켜는 유일한 것이었다. 박 대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문 쪽을 바라보았다. 문이 열렸다. 송지수 씨가 들어섰다. 재킷도 연기하는 듯한 자세도 없었다. 그저 침착하고 단호한 무게감뿐이었다. 그녀는 예전에 이곳에 와서 한번 상처 입었던 사람, 특유의 고요함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시선이 아주 잠깐 권 부사장에게 머물렀다. 그녀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만. 권 부사장이 자세를 바꿨다. 이건 절차가 아닙니다. 그가 앞으로 몸을 숙이며 말했다. 이분은 누굽니까? 박 대표가 일어섰다. 송지수 씨입니다. 전 재무분석가로 3년 전 의문스러운 내부 감사 끝에 해고되셨습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공유할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한 이사의 고개가 권 부사장에게로 획 돌아갔다. 그는 단 한 번 눈을 깜빡였다. 송지수 씨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원본 장부 기록, 송금 코드가 조작된 계약서 서명본, 그리고 제 해고 직전에 시스템에서 삭제된 저와 감사팀 간의 이메일 내역 사본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얇은 폴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제 아들도 데려왔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다. 민재가 노트북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들어섰다. 긴장한 기색 없이 확신에 차 보였다. 말없이 HDMI 케이블을 그들 뒤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켜졌다. 일시 정지된 비디오 파일 이름, 보관된 오디오, 로그 캡처 1. 권 부사장이 일어섰다. 이건 말도 안 돼. 박 대표가 손을 들었다.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듣는 겁니다. 권 부사장이 이사회를 향해 돌아섰다. 그는 쇼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앉으시죠, 권 부사장. 한 이사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허공을 깨끗하게 갈랐다. 박 대표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권 부사장을 보지 않고 스크린을 보았다.
민재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화는 거친 영상으로 시작되었다. 지금 그들이 앉아있는 곳과 다르지 않은 회의실. 젊고 창백한 회계사가 맨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 권 부사장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냥 조정해요, 김대리. 아무도 그 칸은 안 봐. 하지만 부사장님, 이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오 회장님께서 이미 결제하셨어. 자네만 직장 지키고 싶은 거 아니잖아. 그 대목에서 민재가 영상을 멈췄다. 침묵이 연기처럼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때 한 목소리, 한 이사였다. 5초 뒤로 돌려요. 민재가 따랐다. 그들은 더 천천히 다시 들었다. 오 회장님께서 이미 결제하셨어. 권 부사장이 다른 누구보다 먼저 입을 열었다. 그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해. 편집된 걸 수도 있고 타임스탬프도 메타데이터도 없잖아. 송지수 씨가 두 번째 폴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전부 여기 있습니다. 김상철 변호사가 방 한쪽에서 일어섰다. 아무도 그가 들어온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것은 그가 봉인된 봉투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주주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외부 감사 정식 요청서입니다. 권 부사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날 함정에 빠뜨렸군. 그가 박 대표를 향해 휴익 소리를 냈다. 이 순간을 만들었어, 심원앗. 박 대표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오. 권 부사장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한 이사도 임 이사도 심지어 그가 지나갈 때 고개를 끄덕이곤 했던 젊은 직원들조차도. 그는 뒤로 물러서더니 코웃음을 치며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다. 이게 당신을 구할 것 같소. 그가 내뱉었다. 당신이 얼마나 순진한지만 증명할 뿐이오.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다.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방 안은 조용했다. 그때 한 쌍의 손이 천천히 꾸준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테이블 맨 끝에 앉은 백발의 지금까지 조용했던 나이든 남자였다. 장문식 고문회사 최고참 투자자 중 한 명이자 박 대표 아버지의 전 고문이었다. 제가 이 방에 40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여전히 박수를 치며 말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난 10년 동안 제가 목격한 첫 번째 정직한 회의입니다. 한 이사가 일어섰다. 임 이사도 일어섰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박 대표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숨을 내쉬었을 뿐. 아주 오랜만에 그것은 탈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옆에서 민재가 노트북 연결을 해제했다. 송지수 씨는 미소 짓지 않았지만 한 번 날카롭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창밖도시는 더 이상 잿빛이 아니었다. 구름이 아주 조금씩 걷히기 시작하고 있었다. 사무실은 이제 달라져 있었다. 가구 배치가 바뀌었고 블라인드는 열려 있었으며 공기 중에는 희미한 레몬 향과 함께 뭔가 다른 다시 시작하는 듯한 냄새가 풍겼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변화의 조용한 파수꾼처럼 구석에 놓인 두 개의 새로운 화분 초록 잎사귀에 반사되었다. 박 대표는 유리벽 사무실 문가에 서서 복도 건너편 새 책상에 앉은 송지수 씨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서둘러 짐을 풀지 않고 커피 머그잔 건물보다 더 오래돼 보이는 개상이 과학 박람회에서 찍은 민재와 미나의 액자 사진 같은 것들을 조용하고 정밀하게 제자리에 놓고 있었다. 그가 미소 지었다. 그의 뒤로 이수연 비서가 산세베리아 화분을 들고 들어와 창가에 놓았다. 회복력의 상징이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바로 쓰며 말했다. 잘 죽지 않고 살아남는 데 많은 게 필요 없어요. 새로운 공간에 어울릴 것 같아서요. 박 대표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식물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 말입니까? 이 비서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둘 다요. 그녀는 나가려다 문가에서 멈춰 섰다. 이 버전의 사무실이 마음에 드네요. 유리는 줄고 빛은 늘고요. 남아줘서 고마워요. 박 대표가 말했다. 남은 게 아니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돌아온 거죠. 박 대표는 그녀가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복도 건너편에서 송지수 씨는 빨간 펜을 손에 들고 최근 공급업체 감사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가 다가가 문가에 기댔다. 그 직함이 정말 편안하신가요? 그가 물었다. 최고 재무책임자 CF, 모든 권한, 모든 의결권. 송지수 씨가 표정 없는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제게 권력을 제안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책임을요? 놀다요. 그녀는 그것을 고려했다. 그럼 예전 직함을 쓰겠습니다. 재무관리인. 임원 명단에 오를 필요는 없어요. 그저 배가 똑바로 가게 하고 싶을 뿐입니다. 박 대표는 그녀가 아마 아는 것보다 더 그 선택을 존중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민재가 메신저백을 어깨에 맨 채 방으로 불쑥 고개를 내밀었다. 왔어요. 그가 말했다. 누가요? 송지수 씨가 물었다. 인턴들이요. 그가 씩 웃었다. 첫 공식 멘토링 세션에 늦었어요. 박 대표가 부드럽게 웃었다. 너무 겁주지 마. 민재가 어깨를 으쓱했다. 전 조용히 천재적인 것밖에 몰라요. 송지수 씨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언제부터?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 미소 지었고 민재는 복도를 따라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총총 뛰어갔다. 박 대표는 그가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정말 이걸 감당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지수 씨는 감사 서류에서 고개를 들지 않았다. 당신보다 먼저 준비됐었어요. 그 말에는 진실이 있었다. 그날 오후 늦게 박 대표는 책상으로 돌아와 봉인된 봉투 위에 놓인 엽서 한 장을 발견했다. 엽서는 구식이었고 모서리가 질감이 있었으며 타작이 흑백 사진이 있었다. 뒷면에는 촘촘한 필기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굳건한 손은 강한 주먹보다 더 오래 쌓아 올린다. 잘 선택했네. 장문식 고문. 여전히 지켜보고 여전히 지지하고 있었다. 박 대표는 말없이 엽서를 서랍에 넣었다. 그 아래 봉투에는 회사 직인이 찍혀 있었다. 안에는 민재의 명예직인 청소년 전략 자문위원 공식 임명장과 제휴재단에서 졸업까지 전액 지원하는 장학증서가 동봉되어 있었다. 이사회의 쪽지와 함께 숫자를 다르게 보는 법을 가르쳐준 소년에게 박 대표는 복도를 걸어가 2명의 인턴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는 가운데 화이트보드에 방정식을 휘갈겨 쓰고 있는 민재에게 그것을 건넸다. 이게 뭐예요? 민재가 물었다. 내 미래다. 박 대표가 대답했다. 민재는 편지를 열어 조용히 훑어보았다. 다 읽고 나서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들고만 있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멋지네요. 그날 밤 마지막 불빛이 희미해지고 건물 대부분이 텅 비었을 때 박 대표는 회의 테이블 옆에 남아 다가올 구조조정 계획 폴더를 넘기고 있었다. 송지수 씨는 짐을 싸고 있었다. 민재는 창턱에 앉아 다리를 흔들며 무릎에 턱을 괴고 있었다. 생각해봤는데요. 민재가 창밖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갑자기 말했다. 회사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박 대표가 고개를 들었다. 오, 민재가 이제 그를 향해 돌아섰다. 장난기 이상의 무언가로 눈이 반짝였다. 민재 앤 송그룹 어때요? 그가 말했다. 어감이 괜찮은데요. 박 대표는 잠시 그를 쳐다보다가 조용하고 가득 찬 웃음을 터뜨렸다. 그거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민재가 어깨를 으쓱했다. 여기에 새로운 피가 필요하다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송지수 씨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럼 커피 예산은 정확히 누가 담당하게 되는 거죠? 미나요. 민재가 즉시 말했다. 벌써 로고도 만들었어요. 박 대표의 미소가 외투를 챙기는 동안에도 남아있었다. 일단 명패부터 시작해보죠.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보고요. 그들이 함께 사무실을 나설 때 복도 불빛이 하나씩 차례로 꺼졌다. 하지만
앞은 모든 것이 빛나고 있었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도시는 넓게 펼쳐져 있었으며 지평선은 맑아지고 있었다. 여전히 연약했고 여전히 새로웠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